안녕하세요. 일상에서 미술을 즐기는 방법이란 주제로 특강을 맡게 된 허정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미술을 즐기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미술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사전적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술은 아름다움을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말하고 있고, 공간적이고 시각적인 미를 나타내는 그림, 조각, 공예를 말합니다. 그리고 미술이란 말은 본래 아름다움을 재현하고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재주 또는 기회를 말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면 일단 기술적인 부분이 연마가 돼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 시간에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사회 변화와 함께 미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 기능, 활용 등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나 그림들을 탐색하고 비교해보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의 기능은 일단 기본적으로 조형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배웠던 점선면이라든지 색상의 변화라든지 이건 기본적으로 조형성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색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우리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왜 이 색을 우리가 이야기해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은 다음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 세 개의 분포는 일단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이에요. 왜 그러냐면 차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을 때 빨간색을 보면 경고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초록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달리다가 혹은 멈추다가 그냥 계속 달려도 되는구나. 혹은 이제 멈췄다가 달려도 안전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의미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일상에서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로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왜 이것을 우리가 직관력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천만년 자연생활을 하면서 자연에서 얻어온 기본적인 상징,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느껴왔을 때는 불에 대한 상징성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어요. 불은 빨간 불이 이글이글 타오른다 라는 이미지라든지 혹은 자연에서 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 있잖아요. 그럼 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색깔이 채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되게 강렬한 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로 이제 빨간색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같은 이미지는 우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편안함 그리고 안전함을 상징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숲 체험을 간다던가 아니면 산책을 간다던가 할 때 기본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려고 가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도시에서 생활을 하거나 일상에서 힘들 때 자연을 통해서 정화하고 싶거나 쉴 때 는 우리가 나무가 많은 산림을 가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안전한 느낌을 전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노란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가 이제 불안이라고 썼지만 불안함보다는 여린 것들을 많이 표현하죠. 지금 보여지지만 병아리라든지 어린이 유치원 그리고 약간 미완성된 상태 같은 거는 노란색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느꼈을 때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 그리고 불완전한 상태를 많이 보잖아요. 그럼 되게 여리고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것만 같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란색은 여러 가지 불안 상태를 많이 상징하곤 하는데요. 신호등에서 불안 상태를 표현하려고 이 노란색을 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건 이제 미술적인 이야기로 명도 대비가 가장 커요. 그건 뭐냐면 밝은 것의 차이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그걸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면 도로 상황 같은 경우엔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차를 운행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빨간색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위험해 라고 표현하고 초록색은 안전해 라고 표현하지만 그 사이에 중간이 필요한 거예요. 직관적으로 노란색이구나. 보이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신호가 바뀔지 모르니까 주의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가 배웠느냐? 배우지 않았어요. 자연 세계에서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축적된 상징성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형태라든지 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배우지 않고도 인블러드 되어 있는 부분, 체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술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보이는 이제 세 가지 이미지는 배경이 똑같죠. 근데 색상이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이러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받아들이는데 적절한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얀색부터 빨간색까지 어떤 부분이 내가 이렇게 색이 조합이 되니까 어떤 식으로 이미지가 전달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색을 몇 가지를 넣어 봤는데요. 이것은 제가 어떤 색이 갖고 있는 이미지나 상징성을 전달하려고 하다기보다는 초록색이나 빨간색, 황토색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색을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떤 색을 볼 수 있구나, 상징할 수 있구나, 생각이 나는구나, 연상이 되는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연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내가 자연에서 봤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도 이 색은 어떤 의미로 사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건 어떤 조합이 되니까 재밌구나, 좀 불안하구나, 불편하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형태로 넘어오면 이제 점선면을 기본적으로 조형 요소라고 하는데 점은 기본적으로 아까 보였듯이 기본적으로 형태가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배제하고 너무 깊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선적인 느낌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날카로운 것 사실 배운다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날카로운 것은 위험하구나. 그리고 끝이 뭉툭한 것은 날카로운 것보다 좀 낫구나, 부드럽겠구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선의 느낌에서 볼 수 있는데요. 직선적인 것은 되게 고다 보이고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죠. 날카롭게 꺾인 부분들은. 왜냐하면 내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아까 말했듯이 자연에서 얻어온 기억이에요. 그리고 자연에서 얻은 경험들이 이제 내재되어 있고 축적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선 같은 이미지도 선은 부드러운 선을 가졌을 때는 좀 우리가 위험하다는 이미지보다는 부드럽다. 좀 자연스럽다라는 이미지를 전달받아서 이렇게 불편한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모서리가 많은 부분 혹은 모서리가 더 날카로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서 일단 이미지를 넣어봤고요. 그리고 동그란 이미지들은 완만하다, 원만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지로 갖고 있죠. 그래서 성격이 조금 더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들은 성격이 둥글둥글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성격이나 외모나 혹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나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형태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징화하여 쓰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시의 이미지, 자연의 이미지를 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아까 봤듯이 직선적인 이미지, 그리고 날카로운 이미지들을 일단 넣어서 우리가 상징화하죠. 그래서 이 사진들은 사실은 컬러 사진인데 제가 흑백화 시켰어요. 왜냐하면 색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도 우리가 앞에 봤듯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입견이나 그런 생각들 이제 배제시키고 형태적으로만 봤을 때 도시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직선적이다. 그리고 끝이 날카롭다. 그래서 획일화되어 있다. 그리고 자연적인 이미지보다는 인공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강력하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실제 그림에서 이제 시험을 아이들에게 이제 보게 하거나 우리가 이미지화 했을 때는 이제 직선적인 이미지는 자연적이거나 그 도시에서 벗어난 이미지를 표현한다기보다 산업화되어 있거나 도시적인 그 날카롭고 우리가 지금 정형화된 이미지를 표현할 때 선을 많이 직선적인 이미지를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곡선도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요즘에는 예전에 이때 산업화가 막 발전될 때는 빨리빨리 짓고 개성 있게 도드라지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90년대 넘어오고 2000년 넘어오면서부터는 하나하나의 그 개체 도시에서도 하나하나 그 산업화되고 획일적인 이미지보다는 개성을 표현할 만한 건축물도 허용한다. 자율성을 허용한다. 안전적인 상황 이내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에서는 좀 더 다양하고 디자인적이고 곡선적인 느낌에 대한 건물도 많이 보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곡선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둥글둥글한 선도 이제
동그라미 같은 부분, 그것에 대한 느낌을 우리가 전달받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이제 눈이 왔을 때예요. 눈이 왔을 때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되게 포근하다. 사실 눈이 포근하진 않죠. 차갑잖아요. 하지만 형태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질감적으로 봤을 때, 아, 포근하다, 따뜻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져요. 이거 형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이미 상징성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눈이 오면, 이제 곧 눈이 오겠지만, 눈이 오면, 이 도시에서 보여진 날카로운 모서리들, 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모서리를 다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카롭고 거칠고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의 이미지들을 눈이 다 덮어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눈이 왔을 때 사람들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상황을 겪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눈이 다 녹았을 때 염려하는 거지만 그 전에 눈이 이렇게 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이미지를 전달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죠. 그래서 이게 형태적으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이 이미지를 넣어 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갈 건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회 변화와 함께 미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 기능, 활용 등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 사용되어 있을까 미술에서. 그래서 미술의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미술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나 기능들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키워드로 뽑은 것들은 과시하고 기록하고 동조하고 비판하는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미술이 이런 식으로 과시나 기록, 동조, 비판을 함으로써 미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세종대왕 어진입니다.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시대에는 사진이나 뭐 자율성이 보장되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진을 그린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의 국격이라든지 그 나라의 국격 그리고 경제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내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본적인 것도 보여줄 수 있지만 문화 같은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옷이라든지 그리고 뭐 의자의 형태라든지 이런 거는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제 차용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어진 하나로서 보여주고자 하는 상징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시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왕이 갖고 있는 이제 용포라든지 용의 이미지 그리고 왕이 입고 있는 색상 그리고 디테일한 주변의 환경들 의자, 뭐 카페트 밑에 바닥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인품도 얼굴에 나타나죠. 그리는 사람은 초상화를 그릴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제 마음의 상태, 심리적인 상태 그런 부분들도 다 사실은 그려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려내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왜냐하면 이 왕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이미지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 왕에 대한 권력의 상징, 경제적인 힘, 그리고 주변 이 그림을 하나 그릴 때는 사실은 뭐 한두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우리 이 나라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우리가 아까 미술의 그 사전적 의미를 봤을 때 기계, 기술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데려와서 왕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과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성스럽게 다 그려낸 거예요. 얼마나 그렸을 시간이 걸렸을지는 우리 모르겠지만 쉽게 뚝딱뚝딱 그려낼 만한 그림은 아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전체 나라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왕일 수 있겠구나. 용은 아무나 갖고 소유할 수 없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붉은색 이미지들. 그리고 보시면 이 피부색이라든지 장신구라든지 이제 털에 대한 되게 섬세한 표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만한 기술자를 같이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부릴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태조 어진을 같이 비교하려고 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세종대왕만 보면 얼굴에 보면 우리가 교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가만히 무표정인 상태로 그린 건데 살짝 미소를 띠고 있는 듯한 이제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좀 볼 수 있죠. 미소를 띠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건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 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조와 어진 이성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얼굴의 표현은 기술적인 부분의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세대가 많이 차이 나는 데는 아니니까 세종대왕을 표현했을 때 하고 그리고 이성계, 태조를 표현했을 때의 그 얼굴의 표현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옷의 이미지, 그 수염의 이미지들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미술로 표현하는데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는 거랑 똑같이 다 연출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그 왕하고 대화를 하면서 왕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가 혹은 이 화가가 왕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은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헨리 8세의 초상화입니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죠. 더 심할 수 있죠. 굉장히 초상화라든지 주변 그림들이 더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헨리 8세는 영국의 잉글랜드의 가장 강력한 왕권 강화를 추진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상들, 보석들, 그리고 피부 상태, 그리고 옷을 입고 있는 질감, 그리고 소재 그런 것들이 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과시적으로 표현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죠.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쓰고 있는 모자라든지 그 깃털 하나하나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비단에서도 굉장히 장식적인 요소가 강하죠. 그리고 표정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하는 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세종대왕이나 태조 어진과는 조금 더 다른 표정을 가지고 있죠. 절대적인 권력 과시형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술의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적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들은 이제 종교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석굴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 그 공예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미술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 부처의 그 신비스러움 그리고 어떠한 절대적인 힘을 지금 석굴암에서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기술적인 게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돌을 일일이 다 깎아서 만들었잖아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이 부처를 놓을지 그리고 부처를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소재라든지 그런 역할들 인물들이 많이 이제 새겨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부처에게 시선이 쏠리도록 그걸 다 보조하고 있어요. 다 둘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과학적인 부분에 조금 더 들어가면 빛이 어떻게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하는 부분에서 이 태양의 빛이 어떻게 부처를 감싸고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신비스럽고 절대적인 힘을 더 과시하고 더 신비롭게 보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다 연구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습도 조절 같은 것도 다 이제 과학자라든지 이제 화가 그 모든 기술적인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수태고지를 하는 건데요. 이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천사로부터 듣게 되는 장면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때도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어서 이야기를 전달을 받거나 모든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가장 큰 힘은 미술이 갖고 있는 큰 힘은 상상력에 있어요. 큰 어떠한 그 백과사전만큼의 그 긴 글을 그림 하나로 다 함축해서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이제 마리아라고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죠.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상징성 누가 되는지 이제 요 조각에 된 상태 그리고 밑에 보면 그게 어떻게 이야기가 전달이 될지 사술적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키워드를 딱 정해 놓으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충성도나 심화된 마음들이 깊어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념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들 그림은 이때 중세 그림은 하나는 놓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여자와 남자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있을까? 그리고 천사가 있고 밑에 떨어진 부분에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만한 이야기다. 그것들을 미술이 다 이야기 형식으로 신격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이건 이제 피에타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여러 작가들이 화가들이 많이 그려냈습니다. 이런 장면을. 그래서 이건 이제 구도에 관련된 부분인데 앞서는 구도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배제하고 그림에서 신성화되는 부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내려와서 마리아가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이게 그냥 어떤 한 인물의 죽음을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림의 상징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더 신비스럽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비록 육체는 나약하지만 어떤 힘을 전달하고자 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표현될 수 있는 색깔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제 구도가 그런 부분을 많이 영향을 주고 받는데요. 이제 대상의 이 제자들의 이제 시선들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찾아보면 재밌죠. 그래서 그 다음엔 종교적인 앞서 봤던 것들은 이제 종교적이거나 왕권 강화라거나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역할들을 했었어요.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했어요. 근데 프리다 칼로의 그림 같은 걸 보시면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뭘 알려고자 하는 정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기보다 아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들 동족, 동질성, 동질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술로서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죠. 그러면 이제 프리다 칼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설명을 잠깐 보시면 멕시코의 여류 화가였어요. 근데 이제 민중백화 과장 디에고 리베라라는 사람 화가랑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몸이 좋진 않았어요. 근데 원래 몸이 좋진 않았는데 교통사고를 또 당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됐죠. 근데 이제 남편이 프리다 칼로를 잘 돌보지 않고 바깥으로 막 계속 돌아요.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육체적인 부분에 힘든 것과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그림으로 많이 승화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그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현실에 있는 나와 그리고 이상적으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 심적인 표현이 좀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상황이 지금 어떻게 얼마나 힘들고 아프다. 그리고 이 사실은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은 그림을 그릴 때 땅 밑에까지 표현을 이렇게 다 하진 않죠. 하지만 이 심연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보면서 보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있고 그 작가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미술로서 하나의 역할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고흐 같은 경우는 뭐 두 번 말하면 입 아프잖아요. 그래서 고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흐의 무슨 권력이나 경제성이나 사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려는 것들이 아니죠. 고흐가 갖고 있는 그 상황, 고흐의 심리 상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그림으로서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특성이 인상파가 넘어오면서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이제 인상파 그림을 다음에도 보겠지만 이 고흐가 갖고 있는 불안감, 심리적 상태, 아름다움을 느끼는 관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고 느끼고 있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림으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 작가와 보는 관람자가 같이 교류하는 부분들의 이미지가 좀 커진다.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파 작가 중에 또 대표적인 작가가 있죠. 이제 모네라는 작가가 있는데 모네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이제 모네는 연작을 많이 그렸어요. 연작을 그렸다는 의미는 뭐냐면 뒤에도 이제 보시면 같은 건초 더미들이에요. 같은 건초 더미인데 그 전에 봤던 우리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더 사실적으로 아름다운 표현하려고 하였고 그리고 그 대상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하였다면 이 시대부터는
그 하나의 대상의 아름다움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화가가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공감하고자 하는 그 관람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건초 더미를 그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건초 더미를 주변에 감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한 복합적인 부분들이 같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 건조 더미의 그 섬세한 디테일함을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갖고 있는 색감, 공기층, 그리고 분위기를 다 연출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날씨였고 어떤 분위기가 있고 상태가 어땠던 것 같아. 그리고 화가의 감정은 어땠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같은 장면이지만 상황이나 시대나 뭐 날씨나 환경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 것들을 화가가 관찰하고 있구나. 나도 이렇게 봤었는데 이 사람도 이걸 이렇게 보는구나. 맞아. 같은 장면이지만 조금 다르게 변화했었지. 라는 것들을 이제 같이 하나의 대상을 보려는 것보다 주변의 환경과 같이 매치시켜서 맥락적인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미술의 역할은 그리는 사람과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왕의 어진, 우리가 기술적으로 표현하는 부분,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려고 했던 부분, 그리고 그러니까 그 자가 갖고 있는 어떠한 큰 권력, 과시력, 그리고 우리가 믿고자 하고 우리가 보존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들, 그 기술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상태였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화가가 얼마나 그 나의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나도 같이 그런 상황을 다시 연상하게끔 하죠. 그리고 내가 그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얼마나 다르게 이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좀 더 자연스러운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할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세대가 바뀌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과시하는 대상의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비판을 할 수가 없죠. 큰일 나잖아요. 근데 세대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이제 그림을 통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전에도 있었지만 주로 이제 이 비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림을 통한 권력을 사회 비판을 한 작가들이 있습니다. 뭐 이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작가들이 있죠. 현재도 있고 예전에도 있었고. 하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뽑은 작가의 3명의 그림을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일리아 레핀이라는 러시아 화가가 있고요. 파블로 피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노레 도미에라는 프랑스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작가는 파블로 피카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그림도 있고 이러한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사회 비판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구나 하고 그림을 좀 새로 보시길 원해서 제가 새로운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폭군 2반 아들을 죽이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16세기에 그려진 거예요. 16세기라고 하면 절대 권력이 유지되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어떠한 것이 유추되는지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기 전에 도대체 이 상황이 무엇인가 보면 일단 그림을 관찰하고 이제 관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대상이 인물에 주목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주변 환경에 놓여져 있는 부분도 살펴보는 것도 재밌어요. 그럼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이제 러시아 황제 이반이라는 이제 황제가 이 할아버지예요. 그럼 이 사람 누워있는 사람은 누구냐? 되게 심각한 지금 상태인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살펴보면 이 왕의 아들 황태자입니다. 황태자인데 황태자가 앞에 보여져 있는 몽둥이로 지팡이로 아들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때려서 많이 다치게 했죠. 근데 왜 그렇게 됐냐? 근데 이 사람은 왜 울고 있지? 왜 놀라고 있지? 하면 이 이제 배경에 대한 이야기, 이 그림이 나오게 된 배경 이야기하면 이 이반이라는 황태자는 굉장히 폭군이었다고 해요. 근데 폭군이 이제 국민들에게 폭군이 아니라 성격이 되게 불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느 날 황태자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놀러 왔는데
들렸는데 왕비가 그때 그 황태자비가 임신 중이었다고 해요. 근데 임신 중이었는데 왕을 접견하라고 온 상황에서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격식을 차리지 못하였다. 황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 몽둥이로 며느리를 때렸대요. 그래서 임신하고 있던 황태자비가 유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황태자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또 대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몇 마디 한 것 같아요. 그때 또 황태자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격렬하게 아들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되게 악화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많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상황에 바로 이 이반이 인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 작가가 비판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왕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비판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게 상징적 불행하다.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보다는 어떤 절대 권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작아서 정확하게 이 세부적으로 표정이라든지 절망감에 쌓이는 황제의 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지만 이 그림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다가 실제로 이 작품을 훼손하는 일들이 한 2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 대상을 이렇게 그렸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 주변 환경도 보면 되게 카페트도 되게 이렇게 막 밀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도 다 되게 어수선하게 놓여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은 이 형태자가 감싸고 있는 부분 되게 밝은 부분이에요. 되게 빛이 이 형태적인 상황은 되게 어수선하지만 빛은 되게 밝고 부드럽게 표현을 되려고 노력했죠. 근데 입안을 감싸고 있는 부분은 되게 어두워요. 어둠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숨은 그림 찾듯이 어떤 식으로 이 화가가 이 부분을 표현하려고 하였는가를 살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피카소는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을 한 몇 가지 남겼죠. 가장 유명한 게르니카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우리 주목할 것은,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한국에 와본 적이 없잖아요. 한국에 와본 적이 없지만 이제 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파블로 피카소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갖고 있는 형태적인 부분, 아까 우리가 네모, 동그라미, 세모를 봤지만 이 형태적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들을 보시면 직선과 곡선도 있었잖아요. 이 학살을 당하고 있는 입장의 대상들은 굉장히 곡선적이죠. 곡선적인 부분은 파워풀하기보다는 좀 유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상징으로 여성을 그냥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 남자는 안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려는 부분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이 갖고 있는 표정이라든지 저는 이 손이나 발 같은 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손을 악수를 하고자 하는 것들은 내가 손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라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안심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연약하지만 이 사람은 손을 대상을 향해서 벌리고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당신 해칠 의도가 없어요 라는 그 이미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절망적이도 굉장히 우울해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자포자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아이들은 해맑게 그냥 놀고도 있고 숨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임신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 노인도 있는 것 같고 신생아도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느냐, 굉장히 뼈도 단단해서 힘이 있어 보이고, 이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시면 안 돼요. 상징적인 형태적인 걸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뼈도 굵고 발 크기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발 크기도 굉장히 작고 크다. 그럼 굉장한 힘을 갖고 있고 큰 대상일 것이다.
그 근육, 종아리 근육도 보시면 종아리 근육의 차이도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힘 자체적으로도 무엇을 꾸미지 않아도 갖고 있는 절대 힘이 큰데 거기에 보호대를 가지고 있어요. 보호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세적인 이미지, 기사 이미지도 보이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게다가 무기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당하고 공정한 일인가? 전쟁이라는 것이 합당한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었는가?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가? 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훌륭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도르 도미에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것은 이제 민중화가라고 하죠. 민중의 삶을 표현하는 부분.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이제 포커스로 이런 작가구나 표현하고서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비판적 요소가 있지만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더 아주 훌륭한 작품으로 보여지는데 비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어떤 그림을 상징하고 있냐면 이 큰 거인이죠. 거인이 이제 가르강 투약라고 하는 거인인데 이 거인이 태어났을 때조차 작은 아이로 신생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대한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거대하다 보니 계속 먹을 것을 요구해요. 배고프다고. 계속. 끊임없이. 탐욕스러움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계속 무엇인가를 얻어야만 해.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대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은 형태적인 걸 보면 얼굴은 계속 입은 계속 벌리고 있죠. 얼굴도 마찬가지로 몸은 상체는 되게 비대해요. 하지만 다리는 연약하죠. 그것은 이 사람은 움직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능동적인 자세로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풍자화예요. 풍자화 일종의. 그래서 그 부분이 설명을 이제 읽으시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기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국민 서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풍족해서 무엇을 나눠주려고 주는 것이 아니고 보시면 이 노인이 이 바구니에다가 무엇인가를 넣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넣고 있죠.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절망적으로 누워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고 행태나 형태들을 보면 그렇게 뭐 풍족해 보이진 않죠. 그리고 마른 사람들이 많고. 근데 이 부분들을 여기다가 물건을 놓고 이 왕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은 귀족들이에요. 귀족들도 통통하죠. 그래서 귀족들은 이 국민으로부터 여러 가지 세금이나 물자를 받아서 누구에게 주냐? 가령 튀어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왕은 귀족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문서를 줘요. 일단 권력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풍자화가 이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떠한 사회적인 문화나 사회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화가가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풍자화가 있죠. 만평. 그래서 만평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회가 어떻게 개선돼야 하고 발전돼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이 사람이 이 사회를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표현된 거라고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본 것처럼 절대 권력이나 절대 신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만평,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비판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죠. 그게 민주화가 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나 역할이 변화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림도 어떠한 사회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화가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펴볼 부분은
미술의 기능 및 역할은 사회적 약속이라고 전 설명을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과시, 기록, 동조, 비판이 어떻게 사회적인 흐름과 시대로 이끌어져 왔는가에 관한 부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여기까지 무거웠죠. 하지만 이번 부분에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대인 미술에서의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표현했냐면 앞서 봤던 부분들은 무엇인가 힘을 전달받아야 될 것만 같고 비판을 해야만 할 것 같고 무엇인가 의미가 숨겨져 있을 것만 같고 그렇지만 현대인 미술이 오면서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대중성을 갖고 오면서부터는 우리가 좀 더 그림이 재미있어집니다. 어떻게 재미있어지냐면 제가 대표적인 작가를 이제 몇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뒤샹, 로이 리히텐슈타인, 앤디 월, 제프 쿤스, 데미안 어스트, 백남준, 흑요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마르셀 뒤샹. 이거는 샘이라는 작품이죠. 근데 샘이라는 작품 그 전까지는 우리가 봐도 되게 보수적이었죠. 내가 직접 그림을 그려야 되고 내가 직접 작업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게 미술이 사전적인 의미를 녹아져 있으니까 내가 직접 다 해야 됐어요.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인 정신이 숨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관찰자라든지 철학자 사유가 있었어야만 했어요. 뭐 정당성. 근데 이 샘이라는 작품이 오면서부터는 이게 뭐지? 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산업화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왜 그림이 다 만들어져야 되는가?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에 나올 만큼 훌륭한 작품을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갤러리나 미술관이나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좀 고상하거나 품위가 있어 보이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뒷장은 그냥 기성품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남성용 변기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게 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변기가 놓여져 있는 건 세로의 벽에 놓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작품대에다가 가로로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이게 미술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부분. 아까 사전적 의미에서 조금 더 변화된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도 행복한 눈물,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그래서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인데 이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만화인가? 이게 작품이 될 수 있나? 이 작품이 유명해진 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의 그림이 아닌 데다가 우리가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프린트물 같은 것이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렸어요.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작품을 표현했을 땐 인쇄 작품, 만화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던 시기인데 이 작품은 캔버스에다 바로 이 기법을 써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떤 사회적 비판을 하거나 어떤 공감을 이루려고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미술이 대중이나 사람들이 느끼기 편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다. 미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느끼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건 일반화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패러디를 통해서 이 작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어느 분이 올리신 건데 과제의 눈물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올리셨거든요. 굉장히 와닿죠. 그리고 아이가 오는 장면 그리고 이제 제가 이미지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길냥이의 눈물이라는 작품을 올리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림이 어렵지 않고 일상화해서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단계까지 올라와 있다. 그리고 앤디 워홀은 더 충격적인 그림을 그리죠. 굉장히 이게 그림이라고 생각하죠. 심지어 앤디 워홀은 본인이 다 그리지 않아요. 조수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팩토리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찍어내는 거죠. 근데 이게 찍어내는 그림으로 값이 이제 우리가 뭐 일러스트나 엽서를 봤듯이 그렇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죠. 그리고 되게 미술사적으로도 영향력이 굉장히 있고 기록할 만한 하다라고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위대한 작가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산업화, 공장화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비판적인 의식을 갖는다기보다 그냥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가 보던 것, 네가 보고 있는 것들이 내가 그려서 훌륭한 작품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다. 우리가 현대 미술은 그렇게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앤디 홀은 그래서 대중, 기본적으로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그 시대의 상징적인 인물들, 상징적인 어떠한 계기, 물체, 대상을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상파가 나왔을 때만큼의 큰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작품들은 다 이게 작품이라고 했을 정도의 충격성을 갖고 있었던 작품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행사나 무슨 축제 같은 데 가면 풍선으로 뭐 고양이 만들어주고 개 만들어서 기린 만들고 토끼 만들고 하던 것들이 이게 작품으로 됩니다. 현대의 모든 걸 반영할 수 있는 현대 작가라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작가죠.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술 입시 같은 거를 했을 때도 이 작품을 소재로 많이 제시되었던 부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질감적인 부분도 있고 상징성도 있었기 때문에 미술사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이다. 아, 이것도 미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건 더 충격입니다.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원제목에서 한글로 바꿨을 때 제목이 살짝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본 살아있는 자가 상상할 수 없는 물리적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만들었는데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상어를 담근 거예요. 보존액에다가. 그래서 이게 작품이 됐어요. 살아있는 것을 한다기보다 살아있었던 것을 죽었지만 살아있는 대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요. 이 천재성이 있다. 되게 창의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데미안 허스트는 죽음을 기반으로 한 죽음을 철학적인 베이스로 활용한 작품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어만 갖고 있어 되게 보기 어렵고 대상이 쉽지 않죠. 그걸 얻어서 그림화하거나 이제 페인팅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놓여져 있어서 이거를 상어를 본다기보다 상어의 죽음 이후에 갖고 있는 그 철학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까? 그냥 되게 충격적이다. 그 하나만으로 상어를 여기에 용익에 담아서 전시 작품으로 활용하였다는 자체만으로도 사실 충격인 거고 그것만으로도 미술적 가치가 있다. 이분이 이제 데미안 허스트인데요. 한때 굉장히 오래전에 그러니까 10년 그때 액세서리로 이런 해골의 장식품들이 사실 많이 팔렸었고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했었어요. 이 왜 그러냐면 이것도 되게 충격인 게 실제 해골이에요. 실제 사람의 뼈에다가 다이아몬드와 백금을 감싸서 작품화를 시켰어요. 아까 데미안 허스트는 죽음에 관해서 많은 작품을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여기다가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다이아몬드를 꾸며줌으로써 이것이 어떠한 상징을 가질 수 있을까? 무엇을 비판하려고 했을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되게 이 자체로도 사실은 아름답게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이 자체로 되게 충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미술의 역할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백남준 아티스트입니다. 백남준 작가는 1980년대, 70년대, 60년대 이제 그 70 넘어오면서부터 유학을 가서 미디어 아트를 많이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도 이제 미디어라는 게 보편화되어 있진 않았잖아요. 이제 컬러 TV라고 하는 것이 1980년대 이후부터 나왔기 때문에 되게 앞서갔던 거죠. 그 매체 새로운 신식 기술과 신식 문물을 가지고 작품화하는 데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보고 일방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송신을 받는 대상을 백남준 작가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미디어를 적용하여서 그걸 하나의 예술품으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미디어 아트의 시초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천재적인 작가다. 그래서 이 텔레비전 선 3대를 높이 쌓아서 다다 익선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미디어 아트가 익숙하지만 이때는 익숙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작가 화가라는 부분은 사회적인 맥락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되게 예민하고 긴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것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구나. 되게 충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죠.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전달을 받아야 되는 예술 매체였다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생각이나 사고나 감정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공유하기 시작했다가 이제부터는 이 관람자 자체도 하나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지 않아도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장이 열렸어요. 여기서 보시면 동탄 롯데백화점에서 열린 작품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고대 작품이나 중세 작품이나 유명한 작품들을 보려면 사실 그 외국에 간 유명한 미술관이나 유명한 박물관 같은 데를 가야지만 그 작품 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서 실제 보다 더 실제 같은 이미지 그리고 한쪽 평면적인 이미지보다는 다방면으로 우리가 소리까지 그리고 냄새까지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미술의 역할, 미술의 기능까지 연결이 됐고요. 이것은 실제 작품이 움직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도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작품이 변화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실제 이런 부분도 이제 제주도에서 이루어졌던 전시인데요. 굉장히 이 그림 한 폭에 이제 만화 같은데 아이들 학습 만화 같은데 보면 주인공 실제 작품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거기에 숨어져 있는 그려졌던 그 대상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어른들이나 아이들도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상상이 아니고 만화나 초월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 스스로가 실제 작품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거기까지 우리가 미술의 역할이나 기능이 많이 발달했다.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유명해졌죠. 이번에 특히 더 원래 유명한 작가지만 이터널스 작품으로 사실 더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흑요식이라는 작가 작품인데요. 이것을 작품이냐 일러스트냐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흑요석은 동양화 작가입니다. 동양화 작가가 현재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맞춰서 맥락적으로 그것을 차용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거나 자기 가진 표현 기법을 사용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앨리스예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처음에 토끼를 따라가다가 불속에 같이 빠지잖아요. 그것을 한국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이 작품부터 이제 더 많이 유명해지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실제 신윤복의 미인도 같은 경우는 민양도라고 변형을 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죠. 새로운 시사, 해석, 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숨어있는 작품, 숨어있는 이제 배경 같은 부분도 무엇이 숨어있는가, 이게 뭘 얘기하는가 이제 재미나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게 유명해지게 된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동석 굉장히 파워풀하고 힘있는 작품 속의 인물을 많이 보여줬죠.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그것이 헐리우드에도 먹혀서 장군의 이미지를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서양화, 동양화의 개념이 사실은 제 생각에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요즘에 융합사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한쪽 방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두가 상호관계 속에서 있다. 표현 기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깜짝 놀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희 세대에서는.
그래서 이 해외 헐리우드 주인공들이 같이 앉아서 삼겹살을 먹고 쌈 싸먹고 있는 거, 쌈을 싸먹고 있는 거예요. 같이 회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한복을 입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한복이 일방적으로 알리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건 이제 마블사에서 요청한 거잖아요. 마블사에서 이제 흑요석 작가는 한복을 가지고 모토로 해서 작품을 하는 작가니까 그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된 거죠. 그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아까 장소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중성을 갖고 오는 분야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예전에 펀펀열차 서울 메트로라고 했던 작품 기획인데요. 이것은 제가 이제 그 맥락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 보면 우리가 미술관이라든지 무슨 박물관이라든지 갤러리를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조금 조용하고 이 작품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걸 내가 들어가서 볼 수 있을까? 라고 부담감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미술관 갈 때는 아무렇게 낼 것 같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틀을 좀 깨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작품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기획에 참여했던 작가분은 되게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연령대도 다양했고, 사실은 그 장르도 많이 다양했고, 교수님도 계셨고, 배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이도 있고, 그리고 관장님, 미술 관장님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그 뭐 아트페어가 아닌 이상 하나의 전시 기획으로 같이 모일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상징성이 있고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서 모두가 공유해야 될 미술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컨셉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가들이 자기의 그림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꾸미고 이런 것보다 그냥 일반인들도 그냥 작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경험하고 관람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이 전철에 타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도 하나의 작가일 수도 있다. 작가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 나 스스로도 작가가 될 수 있다. 화가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예술을 즐길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배우가 계시죠. 아저씨에서도 나왔었고 이순신에서도 나왔었고 많은 작품 박석택 작가 그리고 이제 고국휘민한 작가도 이제 관장님이세요. 그리고 작가고 손으로 붓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다 일일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손으로 그림을 그린 작가세요.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참여를 했었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작품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림책을 모토로 일단 진행했던 건데요. 5월 달에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만든 겁니다. 사실은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되게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매체에서 많이 다뤄졌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분 두 분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실은 보면 여기 다 있는 부분만 그려도 되는데 숨어 있는 곳까지 하나하나 다 사실 정성을 많이 들였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중 있는 그림이나 대중예술은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기술적으로 뛰어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생각을 좀 없애고 싶었기 때문에 굉장히 되게 실력이 있으신 일러스트레이터와 그리고 정성을 굉장히 많이 드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테마로 진행을 했냐면 어린이들 그리고 어르신들도 내가 알만한 동화가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피터팬이 어디 놀러 가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그 콩쥐팥쥐도 있고 얘는 뭐죠? 그 심청전에 관한 부분. 그래서 한 8개, 5개인가 8개 정도의 그 그림책 전래동화, 그 유명한 작품들 누구나 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뽑아내서 실사로 사실 다 그리신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랩핑해서 이 안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미술이 갖고 있는 기능이나 역할은 달라질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가 현대 사회에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사회, 현대 미술에서 즐거움을 이제 예전과랑 비교를 하자면 예전에는 일부를 위한 것, 그리고 일부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모두를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특정 공간에서 적용되는 미술이 아니고 예술이 아니고 열린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목적이 있었죠. 나의 힘을 과시하거나 어떤 신비스러움을 적용하거나 그런 목적이 있었지만 이젠 그런 목적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물론 이런 그림도 지금 유지하고 이런 그림도 있어요. 이게 다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지향성의 그림만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열린 사고로도 그림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제약된 부분이나 제한된 부분도 많았지만 지금은 어린아이도 아무렇지도 않게 즐겁게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반응도 하잖아요. 그림이 나랑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고 그리고 내가 터치하면 거기에 뭐 별빛이 더 막 화려하게 비친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모두가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미술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회 변화가 함께 있는 이제 미술이 저는 지금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고전 중세부터 이제 근대로 넘어오고 현대로 넘어오고 이제 미래, 지금 메타버스까지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래에서도 어떠한 미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람의 자세가 아닐까 혹은 찾아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뭐 디자인도 미술에 실제 적용되고 있는 미술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탐색해보고 비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특강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